3강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주디스 버틀러 얘기를 하면서 남성 정체성, 여성 정체성 얘기를 했던데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 이행,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구분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히 성별 정체성이라고 그러면 남성성, 여성성, 남성다움 혹은 여성다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성격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 누구의 영향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프로이드라는 학자와 초드로의 이론이 좀 달라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했는가 하면, 초드로 같은 경우는 엄마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더 큰 영향을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이제 이론이 갈리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특히 성 정체성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신체나 신체 움직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도 표현된다. 그래서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창조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현된다. 엠보디란 표현이 그런데 구현이라 그러면 뭐냐면, 구현이라고도 표현하고 재현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력서를 써보면 알겠지만, 무슨 이력서를 쓰게 되면 그게 본인의 캐리어를 다 서술하잖아요. 자신은 언제 태어났고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 다음 무슨 요즘은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초등학교부터 자기가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데까지 쭉 쓰고, 대학에서는 무슨 과를 나왔으며,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언제 갔다 오고 뭐 이런 것까지 하고, 그 다음 뭐 상을 받았으면 상 받은 거 이런 것까지 다 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압권인 것은 뭐냐면 사진까지 첨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평가할 때 A라는 사람이 이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 뭐겠어요? 그 사람이 태어난 곳, 그 다음에 그 초중고등학교를 어떻게 나왔으며, 그 다음에 심지어 몇 살이며, 심지어 사진을 부착했으니까 어떻게 생긴 것까지 알잖아요. 그래서 모씨, 뭐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름 뭐 하는 사람은 그 이력서만 보면 누군가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그게 뭐겠어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 드러나야지만, 면접에 실제로 나타나야지만 그 사람일 텐데, 보이는 A씨가 A라고 표현하면 A인데, 사실은 그 이력서에 적힌 A는 A가 아니죠. A 사진도 A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진이 대표적이잖아요.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재현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인 걸로 이제 인식하죠. 그걸 이제 재현하고 구현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사회적으로 배워서 그 사람 하나로 이제 드러나는 거다. 뒤에 이제 뭐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한번 더 보죠. 그래서 성 정체성이라고 그러면 남성다움, 여성다움, 우리가 뒤에 한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정체성을 남성다움, 그러면 여성다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남성다움, 여성스러움 이렇게 표현하죠. 그 자체도 이미 우리 앞에서 한참 이제 성차별 구조를 얘기했지만, 남성다움은 좀 더 수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주체적인 느낌을. 여성스러움은 이미 그 스러움이라는 것 자체에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뭐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어쩌면 이제 여성다움 뭐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리처드 젠킨스라는 학자는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표현을 했느냐. 내가 누구이며 다른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뜻한다.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걸 아까 얘기했지만, 이력서 얘기했지만, 이력서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신이 누구라고. 그거 자체가 이제 다 드러내는 거 아니니까, 마지막에 면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사실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면접 본다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뭐 회사 면접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이 일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평가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된 거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고 하고 일치하느냐, 혹은 나중에 뭐 입사하게 되면 일하는 거하고 해서 일치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 그게 정체성이 되겠죠. 나 정체성. 그러면 대한민국 한국인이 어떤 사람이냐 라는 데 대한 전체적인 그 특징들의 모둠, 뭐 이게 이제 그 한국인의 정체성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역시 포함되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정체성은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생겨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누굴 만나냐, 어떤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라느냐, 혹은 친구 관계는 어떠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랬었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서 공부했느냐, 또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전공을 했느냐, 뭐 이런 등등이 다 만들어져서 어떤 사람이 25 나이에 어떤 회사에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와서 그게 드러내 보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드러냄의 그 모든 특징들은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했던 그 결과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체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성정체성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남성이면 남성다움, 여성이면 여성다움, 이게 태어나면서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살아가면서 남성한테 부여된 건 이렇게 해야 된다, 여성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주입된다든가 아니면 또 그걸 받아들인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성 정체감, 남성 정체감이 생겨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체성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개인이 고유한 부분적으로 개인적이나 인간적이라는, 인간적이라고 뒤에 퍼스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그 인간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개인적이라고 하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퍼스널 하면은 반대말이 임퍼스널인데 비개인적, 비인격적 이런데, 어쨌거나 그 본인이 감당하는 정체성의 한 영역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 고유의 한 특징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집단적이나 사회적인 특성이 하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 개인적인 특성에다가 이를테면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 즉 이제 더해서 사회학을 공부해서 연구자가 돼서 사회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회학 교수들은 뭔가 자연과학을 하는 컴퓨터공학 교수들하고 뭔가 달라. 사회에 좀 비판적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두 번째 말하는 집단적인 사회학과 교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회를, 항상 사회를 연구하고 바라봐야 되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이 가미돼 있어. 근데 가끔 들어보면 사회학 그 선생들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호학과 학생이라 그러면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나중에 간호사가 된다 그러면 그 특징적인 면모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개별적으로 각 개성들이 독특한 또 인격에 따라서 사람마다 또 다 달라. 그게 이제 플러스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건 개인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집단적인 것도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합해지는데 뭐냐면 항상 구현된다 그랬잖아요. 재현된다 이러잖아요. 정체성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게 합해졌어. 그런데 이쯤에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
상냥하달까 아니면 사교적이랄까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두 개가 합해져서.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뭐랄까 뭐 냉철하달까 좀 쿨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간호사로 취업을 해서 직업을 갖게 됐듯을 치더라도 그럼 뭐냐면 그거 자체가 그냥 그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드러난다 이런 게 환자나 의사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래 가지고 그게 항상 재현되는 거다 이제 정체성은. 정체성이라는 게 그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신체 없는 자아는 젠킨스 표현인데 신체 없는 자아는 별 의미가 없다. 심지어 신체가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몸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뭐 가정도 아니죠. 그게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오고 다른 사람들은 또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마침 그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나머지 부분도 있지만 일단 출발점 자체인 그 실체인 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뭐겠어요? 그 사람한테 매력을 안 느끼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결혼 상대자를 만약에 볼 때 아니면 무슨 애인이 될 건가 하는 걸 선택할 때도 그렇게 나중에 다 꼼꼼히 따져볼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뭐겠어요? 일단 끌림이 있느냐 없느냐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뭐겠어요?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을 보겠어요? 그 사람 외모 자체를 일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정체성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드러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 정체성과 그 우리가 재현이나 그러니까 몸학 구현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가 고프만이라는 그 학자가 낙인 뭐 어떤 경우는 번역을 오점이라고 하는데 그 이론을 보면은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육체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장애가 있는 그 장애인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손상이 아니지만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누가 더 정체성 관리가 어렵냐? 육체적 손상이 있는 사람이 정체성 관리가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네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린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 정체감이 쉽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어떻게 나 장애인 아닌 척 해볼 수가 없어. 근데 뭐냐면 비육체적 손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간질 환자야.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쓰러져서 막 거품으로. 근데 그 사람은 평상시에 봐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이 스스로 그런 걸 고백하거나 아니면 그런 현상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장애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 스스로가 그 사람의 정체감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체성이 여러 개로 구분될 수 있다. 여러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다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가만보면 그거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이 나중에 후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건 이제 원초적 사회화 과정과 연결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형성되는 것도 자기가 태어날 때 뭐 여성으로 태어나냐 남성으로 태어나냐 아니면 뭐 인종적으로 자기가 백인이냐 흑인이냐 뭐 이렇게 태어난 거. 그 다음에 자기가 국적이 어디냐.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냐 그렇지 않게 태어나냐 뭐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더해지는 게 있겠죠. 그 사람이 만약에 요즘 무슨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까 비례대표 그 순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뭐 이렇게 뽑았다 그랬잖아요. 뭐 1번으로 놓고 여성 1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무슨 장애인이면서 여성 1번을 놓는 건 이제 법적 규정이고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장애인이면서 여성 뭐 이렇게 배치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그 같은 경우 뭐였어요? 그 사람 이제 후천적으로 다쳐서 장애인이 됐지만 어쨌거나 그런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 정체성 하나에다가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뭐 발레리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중간에 다쳐가지고서 다시 자신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공부를 그 직업을 다시 못하게 됐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게 이제 그 독보적인 자신의 또 전문가로서의 새로운 직업을 얻었다. 이제 두 번째 정체성이 되겠지. 자기가 노력해서 형성한 거니까. 그게 이제 2차적 정체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일단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 사람이 뭐 장애인이냐 정상인이냐 뭐 이런 여기에다가 또 본인이 또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위해서 싸우는 게 뭐냐 직업이 뭐냐 뭐 이런 등등이 합해져서 그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구분하자면 한 차원은 또 뭐냐면 아까 퍼스널을 이제 번역할 때 우리가 뭐 인적, 개인적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individual and personal identity 그러니까 개인적인 정체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는 것도 이를테면은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하고 모난 이름을 또 가지면 놀림받을까봐 걱정하기도 하지만 너무 또 흔한 이름을 갖지 않게끔 노력하면서 이름을 짓죠. 그것 자체는 뭐냐 이를테면은 그 사람의 유일함 뭐 이런 걸 이제 강조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강조시키기 위한 이제 그게 결합되면 개인적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뭐냐면은 같은 사회학을 가리키는 사람들 중에서 제마다 다 뭐 사회 비판적인 특징을 가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입장도 세밀히 들어가면 좀 보수지향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좀 진보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그런 게 드러난다 그러면 그 집단적인 정체성은 사회학자로서의 정체성이 있겠지만 또 그 안에는 유일한 또 개인들이 가진 특징들이 결합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사회학자는 또 사회학자의 정체성이 있다면 거기는 집단 정체성이 이제 결합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은 또 노동자 계급만의 특징이 있는 거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환경주의자들은 또 환경주의자 나름대로 이제 그 특징들이 있고 전문사회학자는 또 전문사회학자의 특징이 있고 그런데도 그들이 다 똑같이 않는 이유는 개인적인 인적 정체성이 결합돼서 그 안에서도 다른 개성, 뭐 정체성의 이제 개성이 드러난달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주제는 상호작용에서 얼굴, 신체, 말이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보겠습니다. 초점 없는 상호작용, 초점 맞춰진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초점 없는 상호작용은 뭐냐면 개인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서로의 존재를 상호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침으로써 성립된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니까 어쨌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뭐 구체적인 말을 섞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거나 그 영향을 주고받는데 실질적으로 돌입하지 그렇지 않은 상태. 그게 이제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혼잡한 거리에서 사람들을 본다든가, 그러면 아파트에서 누굴 부딪혔다든가, 횡단보도에서 누굴 모르는 사람이 좀 마주보고 있어서 뭐 멋있게 생겼다, 이쁘게 생겼다, 뭐 이렇게 보고 있다든가, 뭐 그다음 극장에 갔을 때 저 사람 헤어스타일 특이하네, 뭐 염색을 저런 색깔로 했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파티 간데 저 사람 좀 화려한 복장을 입고 왔네, 뭐 이런 등등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저런 존재가 있다, 뭐 이 정도 되는 게 이제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죠. 그러니까 비록 직접 말을 건네지는 않더라도 끊임없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 표현하면은 만약에 파티에 갔다 그러면 뭐 부킹이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할까? 뭐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스캔을 하겠죠. 이제 그런 정도가 이제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날 또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춤출 때 또 뭐 좀
어떻게 달리 해본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초점이 맞춰진 상호작용이 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 거기서 마음에 드는 파트너가 있어서 이를테면은 그 작업이라 그러면 좀 그런가 하여튼 일단 시작되는 단계 그게 이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초점 맞춰진 상호작용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이제 뭐 아파트에도 뭐 전혀 낯선 사람들이 해가지고서 남녀가 다섯명이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두 번 정도 봤던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낯선데 요새 근래에 보이면 혹시 새로 이사 오셨나요? 뭐 이렇게 저는 몇 동 사는 누군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뭐 작업이든 인사든 하여튼 초점 맞춘 상호작용으로 돌입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의 말이나 행동에 직접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시작이 어떻게 되냐? 엔카운터 이렇게 해서 초점 맞춰진 상호작용의 한 단위. 일상사는 이런 걸로 쭉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주침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시민적 무관심을 취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오프닝이다. 항상 오프닝을 항상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파트 얘기를 했지만 맨 처음에는 시민적 무관심이죠. 저 사람이 과연 나를 무례한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러는데 뭐 그렇지 않다는 걸 드러내서 뭐 몇 번 본 사람 같고 이러면 오히려 뭐 상대 쪽에서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탄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그 심정 무관심이 거두어지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뭐 이를테면 뭐 일상적으로 붐비는 지하철이니까 발이 밟힐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광고 멘트가 어떠냐 이를테면 뭐 자기 이제 아마 발을 밟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이번 여기에 내린다. 한 번 더 밟으면 뭐 데이트 신청했다. 뭐 이런 이제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전혀 서로 모르는 무리들 가득 찬 지하철 안인데 이제 오프닝이 된 거죠. 인카운터가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초점이 맞춰진 상호작용에서 개인은 실제 교환되는 말만큼이나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의사 표현을 한다. 근데 그 의사 표현이라는 게 그냥 하는 표현이 있고 의도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브라고 기브하고 기브오프라고 그랬는데 기브 같은 경우 나타내는 표현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서 나올 때 그냥 밥 사준 사람한테 인사하는지 아니면 식당 주인한테 인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의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그 의례적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한 개인의 말과 행동의 지지수 혹은 진위를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여러 단서들에 해당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다네. 나타내는. 그 식당 주인이나 뭐 그냥 누가 식당 주인인지 아니면 밥 사준 사람한테 얘기하는지 모를 정도로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거기 보면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인상을 주기 위한 시도로서 말하는 표정이나 얼굴 표정. 그럼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누가 사준 사람한테 표현한다고 치면은 뭐 비싼 음식이나 귀한 음식이나 아니면 뭐 맛집에 데려가 사주면은 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며 한마디 더 붙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아, 뭐, 여기 진짜 맛있네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이제 그냥 맛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잘 먹었다 뭐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진짜 맛있게 먹었다는 표현을 안 붙여도 똑같은 잘 먹었습니다 해도 그 사람 표정을 보면 아, 저 사람이 그냥 밥 한 끼 먹은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사는 밥을 맛있게 먹었는지 뭐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하고 인사소개를 해가지고서 서로 이름을 처음 얘기하잖아요. 아이 누굽니다,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대다수 사람은 그냥 하는 표현으로 누구라고 인사하고 그냥 그 자리에 합석해서 그냥 그때나마 지나면 이름도 기억 못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의도하는 표현이라고 그러면 뭐 자주 또 만나야 되고 무슨 일 때문에 만나야 되면 명함을 주고받고 이름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누구누구입니다. 이름을 각인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대다수 사람들한테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번의 인연 같은 경우는 인사해도 제가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죠? 누구누구씨?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당황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황해한다는 거는 그냥 표현인데 둘 다 그냥 표현한 건데 이제 의도적으로 비틀면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양 인사식으로 하면은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고객이 나가면 종업원들이 have a nice day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갔는데 이제 종업원들이 다 매뉴얼 식단도 매뉴얼화되어 있지만 그들은 인사 같은 경우도 다 매뉴얼되어 있으니까 뭐 인사는 몇 도로 하게 되고 뭐 어떻게 인사는 뭐 어떤 표현을 하는 have a nice day 뭐 이런 표현했다 그러면 그 have a nice day라는 게 진실로 have a nice day 오늘 좋은 날 되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워낙 빨리 손님 회전돼야 되니까 먹었으면 빨리 가 뭐 좀 심하게 먹었으면 빨리 꺼져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 그 진심이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 have a nice day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거하고 종업원들이 고객하게 하는 건 의미가 다를 수 있다. give off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주침들은 경계가 있기 마련인데 마주침들의 각각은 경계 혹은 고프만이 표현하는 이제 괄호 이런 거에 의해서 구분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샵 몇 번 이래가지고 장면 전환을 하라 뭐 이렇게 그러면 세트에서 하다 야외로 간다든가 뭐 이런 장면 전환 같은 건데 이를테면 글 속에서는 즉 각각의 에피소드를 구분하거나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초점 없는 상호작용과도 이제 구별될 수 있게끔 하는 걸 우리가 경계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파티 얘기를 했으니까 파티에서 이를테면은 무리를 짓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한 곳에 모이고 목소리를 조절한다든가 뭐 이게 이제 일종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거겠죠. 그냥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이제 독립된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경우에는 뭐 이런 게 어떤 그 실마리를 제공하지만 이를테면 상호작용에서는 어떤 마주침 같은 경우는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 이런 얘기. 그게 이제 애매하면 중간에서 뭐냐면 연극 같은 데 보면 벨로 그걸 표시한다든가 조명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막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연극 시작하면은 훤하게 조명이 비친 상태에서 일상적인 그냥 연극 무대 관객석으로 있다가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암전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연극이 새로 시작하면 뭐 이제 무대에 막이 있다 그러면 막을 이제 열어놓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극을 구경하러 왔지만 좀 전까지는 그냥 그 구경하기 전 단계고 지금부터는 시작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연극 같은 경우는 또 스토리를 쭉 이어가야 되는데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세팅도 좀 바꿔야 돼.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집이었는데 회사로 갔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단계로 바뀌어야 되니까 세팅을 좀 바꿔야 되니까 막을 접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세팅하는 시간에 조금 아까처럼 원래 상태로 갔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면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막을 다시 열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경계가 필요하냐? 이를테면 어떤 마주침이 일상적인 보편적인 관계로부터 특히 이탈된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데에 대해서 모호함이 있을 경우, 뭐 이럴 경우에는 이를테면은 그 경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어떤 미술 실습하는 과정에서 누드 모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누드 모델은 누구도 그렇게 야하다는 그 선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거기서 뭐 어느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느냐 뭐 이런 역할을 이제 보여주면 그게 이제 경계를 표현하는 행위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에 있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를 신경 쓴다는 얘기는 인상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사회적 역할, 몇 가지 용어를 보면 그 사회적 역할이라는 건 뭐냐? 주어진 지위 혹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 따르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대로 우리가 사회적 역할이라 그러는데 이를테면 사회적 역할은 마치 이제 연극 속에서 얘기하는 대본 속에서 어떤 역할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란 얘기예요.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상을 관리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이제 계산된 것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할이 있으면 지위에 따른 역할이잖아요. 지위의 역할은 항상 붙어 다니죠. 지위에 따른 역할. 그래서 이제 지위를 먼저 살펴보면 지위라는 것도 그 아까 1차적 정체성, 원초적 정체성, 2차적 정체성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하고 비슷하게 자신이 어쩔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어요. 뭐 요즘은 뭐 트랜스젠더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여성이냐 남성이냐 태어날 때 해부학적으로 다르게 태어나면 그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자기가 무슨 아버지가 대통령인 사람도 있고 아버지가 막노동인 사람도 있고 그거를 어느 집에서 태어나냐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귀속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성취주의는 아까 말한 대로 개인들이 자신의 노력에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대학에 온 것도 어떤 전공을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졸업해서 어디 어떤 직업을 갖고 취업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자리 잡는다는 것 자체도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은 A 코스를 가고 B라는 사람은 B 코스에 가서 그 위치에 있는 거니까 자신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건 이제 이뤄냈다 성취주의. 그 다음에 주된지라는 게 있어요. 주된지, 지배지. 영어로 얘기하면 마스터 스테이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지위는 다른 지위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지위들한테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위가 뭐냐? 일반적으로 이제 이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서 보면 다인종 사회니까 자기가 어떤 인종으로 태어났냐가 그 사람 삶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어떤 위치로 자리 잡느냐에. 또 하나는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 태어난 성별에 따라서 영향을 또 받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우리는 경계를 통해서 표면 영역과 이면 영역이 구분되죠. 이를테면 연극 얘기를 했으니까 연극을 하고 있는 무대는 표면 영역이죠. 그 다음에 연극을 안 하고 있는 뒤에 무대 뒤편은 이면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식당으로 치면 계산하는 카운터는 손님들과 대면하고 있으니까 그게 표면 영역. 주방 그게 이제 손님과 대면하지 않는 데니까 이면 영역이죠.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는 수다스러운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손님에 대한 험담도 있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무대 같은 경우도 뭐겠어요? 연극 무대에서 바깥에 볼 때는 캐릭터에 알맞게 옷을 입고 연기를 다해서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가서 막 뒤에 들어가면은 뭐 땀도 닦아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역할에 따라서 또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뭐 그러면 연극 아닌 얘기를 하겠죠. 너 오늘 거기 왜 대사를 틀렸냐는 둥 뭐 아니면은 뭐 욕도 할 수 있고 수다를 떨 수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표면 영역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혹은 양식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마주침이나 경우 무대 위에서 공연이 아마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거기 이면 영역은 사람들이 보다 공식적인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위해 준비를 갖추고 태세를 취하는 경우는 이제 무대 뒤편 막간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백조 표현을 하지만 이를테면 그 무대에서 이제 모델들이 보면 화려한 옷을 입고 걸음걸이도 멋있게 걷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들이. 근데 이제 그 카메라가 안 따라가는 한 우리는 그 모습만 보죠. 근데 이제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거기 가서 그 다음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뭐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입고 나온 옷을 보고 우아하게 걷는 모습을 보고 그 느낌을 받을 수 없겠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어쨌거나 바깥에 있는 이 표면 영역에는 이면 영역이 있다. 이면 영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공식적인 수다도 떨고 남들 험담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아까 이제 무슨 식당의 주방장 그다음에 저 모델들 무대 이제 옷 갈아입는 무대 뒤편
그다음에 연극에 있어서 뒤편. 이제 그런 게 없다면 뭐 바깥에 공식적인 상황만 노출돼 있다면 사람들은 아마 긴장이 심화돼서 숨을 못 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적절히 우리가 있는데 이 지금 인상관리에서 얘기한 거니까 표면 영역에서는 인상관리 자기가 어떤 인상을 줄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통제를 하지만 이면 영역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보완적인 역할 산부인과 내지는 요거는 이제 뒤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그 각각 산부인과에서 이를테면 의사의 역할, 의사가 등장할 때고 환자가 등장하고 간호사가 등장하잖아요. 이제 그 간호사하고 의사 사이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있다고 뒤에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 챕터에서 우선 이제 그런 예를 하나 다른 예를 하나 보면 인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 공공장소 같은 데서는 신체가 갖는 성적 의미를 갖추어야 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를 드러내는 방식이 사회적 규칙, 의례와 실행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마주침에서는 성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개인의 영역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위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비누 거품에 장막을 쳐주는 거다. 그 예가 뭐냐 이를테면 인상관리가 이제 더 이런 특수한 부분에 가서는 인상관리가 굉장히 민감해서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아주 주의된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수영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이 거리에 다닐 거리에 그런 수영복을 입고 다니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수영복에서는 많은 몸을 드러내는 공공수영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일종의 협상된 질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훈련된 수영 방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존중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공간에 침투하지 않는다든가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지켜지는 질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파에서도 지키는 예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는 이제 스파 같은 경우는 더 좀 그러니까 최소한 누구 터치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 의미로 이제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인상 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 다음 산부인과 내진을 통해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식으로 인상관리를 하느냐 혹은 정체성 관리를 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선 거기 보면은 연극에 비유해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서막, 프롤로그, 마지막에 에필로그까지 서막, 1막, 막간, 2막, 막간, 그 다음에 에필로그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잘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구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서막은 뭐냐면 한 여성이 일시적으로 병원 밖에서의 정체감을 버리고 환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환자 대기실로 들어선다. 즉 뭐냐면은 산부인과 내지니까 임산부겠죠. 임신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임신했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의 이제 임신부 같은 경우는 오래되지 않으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매력 있는 여성이지 여성일 수 있지 그 사람이 임신부라는 걸 누구도 몰라요. 근데 뭐냐면은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뭐냐면 진찰을 받으러 가는 거니까 매력 있는 여성이고 뭐고 하여튼 임신한 상태에서 아이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등등을 보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 들어선 것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환자로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을 때는 매력 있는 한 여성에서 나는 임산부인 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지. 서막이 이제 그런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막은 진찰실에 불려 들어가면서 환자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1막이 시작된다. 뭐 의사가 어떻게 하느냐? 사무적이고 전문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환자를 완숙한 한 인간으로 취급해서 그녀가 말하는 바를 경청하고 눈맞춤도 유지하고 검사가 필요하면 이걸 알리고 환자에게 알리고 이제 방을 떠나면서 1막이 끝난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환자는 당신은 그냥 그게 아니라 병원에 왔으니까 임신한 여성으로서의 환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여성도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체감을 그렇게 바깥에 있던 매력 있는 여성이가 아니라 이제 환자인 임산부로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일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찰을 받아야 되니까 그건 이제 막간이 있죠.
막가는 뭐냐면 이막이 시작하는 막가. 의사가 방을 나가면 이제 간호사가 보통 남자 남학생들도 많으니까 남성 간호사든지 증간호 추세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 간호사가 들어오겠죠.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간호사가 들어오면 간호사가 이제 환자가 인격체에서 탈인격체로 전환하는데 도와준다 이런 얘기예요. 즉 뭐냐면 이제 뭐 그 의사가 이제 남자라는 전제하에 그 옷을 갈아입고 무슨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초음파를 찍어야 되면 옷 벗는 거 이런 데서는 이제 그 남성인 의사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이제 그 뭐 이제 그런 그 안내까지 하는 건 이제 그런 걸 도맡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뭐 진찰실에 들어가 가지고 환자가 이제 신체 대부분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 게 저 이를테면 가운으로 덮는다든가 이런 절차까지를 이제 간호사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호보완적 역할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인격체에서 탈인격체. 그 인격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상적인 여성에서 이제 환자인 임산부로 이렇게 전환시키는데 옷도 갈아입히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간호사가 이제 당신은 지금부터 저 여성이 아니라 임산부예요. 뭐 이런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막이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막이라 할 수 있는 간호사가 친찰 시에 같이 옆에 있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산부인과가 일상적으로 대다수 이제 젊은 여성하고 이제 그 의사하고 관계니까 환자와 의사이지만 특수한 그 관계이기 때문에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혹시 성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 이런 걸 이제 감시하는 역할도 있고 나중에 이제 서로가 이제 얘기가 달라져서 성적으로 뭐 문제가 있었다 아니다 이랬을 때 그 정언하는 역할도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다 간호사가 그 같이 동석해 있으므로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환자도 이를테면 그 상황이 되면 역시 이제 탈인격체가 일시적으로 되는데 협조해서 먼저 뭐 그 말을 꺼내가지고 의사한테 괜히 친절하게 무슨 웃으면서 인사하다가 이런 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몸동작도 가능한 오해받을 몸동작을 안 하고 검사는 마치 환자의 개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 진행을 하고 의사 입장에서 그래서 등등 이제 그런 검사를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환자를 특히 이제 이 의사 같은 경우는 조심하겠죠. 그 뭐냐면은 그 여성으로 바라보죠. 환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질문 같은 경우도 무슨 일상사인 질문을 만약에 오랜만에 오셨네요. 날씨가 더우신데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앞에 1막이나 서막 그 앞에서 하는 거지. 여기 이제 진찰 단계에서는 괜한 이제 그런 오해 살 만한 얘기는 안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이제 다시 이제 막간이 시작되겠죠.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 가기 전에. 그래도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환자가 이제 그 임산부로서의 이제 역할이 끝났으면 진찰 다 했으면 끝났으면 다시 이제 그 여성으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또 간호사가 돕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다시 이제 탈인격체가 됐다가 다시 전인격체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간호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의사가 다시 방에 들어오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환자를 다시 이제 인격체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전에 이제 환자지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무슨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뭐 이렇게 자주 오는 환자 같으면 그렇게 이제 묻는 걸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시작 단계에서 하든가. 그래서 환자는 진찰이 끝난 것을 안도하고 그러면 이제 옷을 입고 이제 다시 어떻게 하고 이제 의사가 방에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검사 결과에 대해 얘기하고 환자가 이제 하나의 인격체가 다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이제 전문가적인 태도를 통해서 전문 그 진찰 결과를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신체적 그 전에 이제 그 여성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몸을 보여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그걸 했다고 해서 전혀 무슨 의사로서의 자신 전문가로서 그런 거니까 전혀 개의치 않은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드러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다 끝나면 환자가 다시 이제 진찰실 나서면 그때는 이제 다시 처음에 돌아올 때하고 똑같이 이제 임산부이지만 여전히 이제 그냥 평범한 이제 여성의 역할로 돌아갈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걸 이제 무대에 이제 막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시켜서 보면 거기에서 각각 이제 인상 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간호사가 여기서 이제 상호 보완적인 인격체로 되고 인격체에서 탈인격체, 다시 탈인격체, 인격체로 돌아가는데 아주 정교한 나름 정교한 이렇게 그 장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인을 접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거리를 두게 마련이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그 거리가 용인되는 거리가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멀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좀 더 멀어져야 할 개인 영역인데 그게 침범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개인 영역을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밀접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 그래서 각각 이제 거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 45cm, 45cm 이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뭐 딱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 정도 이제 서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밀접한 거리는 일상적 접촉, 사회적 접촉에서는 거의 해당 없는 부모자식 간의 관계, 연인처럼 뭐 신체적 접촉이 허용되는 경우에 관계에서는 이제 아주 그 45cm 이내로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밀접한 거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이제 개인적 거리는 뭐 그 친구들이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주 친한 사이,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밀접한 접근이 가능한 사이. 그러니까 1m 20하고 뭐 45cm.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친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애인도 아닌데 엄마도 아닌데 가족도 아닌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바짝 붙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인 사이인데 극장에 가면은 가운데 있는 의자 경계선에 가지고 팔이 맞닿아도 아무 상관없지만 만약에 낯선 사람인데 옆인데 자기 그 팔을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기 몸에라도 닿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제 그런 정도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밀접한 거리를 허용할 수 있는 사회면 밀접한 거리에 돌아도 상관없지만 개인적인 거리를 용인하는 사람은 거기에 돌아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침범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도 이렇다면 요즘은 책상이 그렇지 않아요. 개인 분리되어 있지만 의자는 분리되어 있는데 책상이 분리되지 않으면 무슨 예전에 보면은 칼로 중간에 금을 그어놓는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그건 이제 장난삼아 것들에도 어쨌거나 경계를 두겠다. 자기 밀접한 거리 오지 말라 뭐 이런 의미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는 3m 60에서 한 1m 20 사이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그게 자연스러운 관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터뷰 정도인데 굉장히 앞에 와서 이렇게 너무 다가와서 얘기하면 부담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적 거리는 마치 이제 무대와 공연자 사이, 그 관객들하고 사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그 어떤 이제 공연 같은 경우 보면은 무슨 락 공연 같은 거 보면 아예 뛰어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그 무대 사이에 그 경계선을 두기도 하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밀접한 거리와 개인적 거리. 그래서 이제 침범에 대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물리적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아까 극장 얘기를 했지만 친구 사이에 가능한 뭐 친구 사이나 뭐 어떤 경우는 애인 사이는 연인 사이는 팔짱 낄 수 있는 사이인데 이를테면은 뭐 버스 같은 경우에 뭐 지하철은 좀 다르겠지만 버스 같은 경우 두 사람이 앉게 되는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졸리는 걸 가정해서 잠을 가정해서 뭐 자꾸 기댄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거다는 얘기. 근데 뭐 친한 사이에 뭐 아니면 뭐 엄마하고 자녀 사이에 뭐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으면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되는 거다라는 얘기. 그 앞서 이제 뭐 빤히 쳐다보는 것처럼 응시에서처럼 여기에서도 성별 차이가 개입하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의 개인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롱이나 성적 유혹으로 해석되는 거. 이것도 이제 성차별 구조가 사회 기존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희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기준 이런 걸 보면 원치 않는 터치, 접촉, 뭐 이건 이제 개인 공간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상호작용이란 것이 일종의 사회적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사회적 규칙은 공유된 이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이해관계가 공유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되려면 어떤 상황에 대한 맥락에 대한 서로의 공통 감정, 공통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 규칙과 말을 보면 말과 언어에 대한 접근법, 특히 대화에 대한 연구는 고프만이라는 사람이 고프만이 이제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고프만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았지만 또 그 한 사람 주목할 만한 사람이 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해롤드 가핑컬이라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대표적인 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일상생활 방법론 이런 이제 연구 방법론을 개척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에스노 메소돌로지 이거는 일상생활 방법론, 그다음에 민속 방법론 뭐 이렇게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대한 그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 각가지 그 상호작용과 행동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왜 저런 행동과 작용을 하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보면 이제 지금 상호작용의 사회적 규칙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화가 갖는 의미들 일부는 단어들 자체에 있고 의미의 다른 일부는 대화로부터 사회적 맥락이 구성되는 방식에서 찾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의 대화예요. A는 나는 14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괜찮아요. A라는 사람이 다시 애도 있지만 난 개도 한 마리 키우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우 미안합니다. 이 얘기가 좀 뭔 말인지 모르죠. 근데 뭐냐면 이게 A라는 사람이 세입자고 B라는 사람이 집주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되면 뭐냐면 이제 상황이 이해되는 거죠. 이 대화의 맥락이 이해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겠어? 애 있는 거는 뭐 세주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애완동물 키우는 거 이건 난 세주는데 그 결격 사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대화만 가지고 모르지만 그게 이제 화면으로 봐서 집 구하러 다니는 사람과 집주인 대화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하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까지 대화도 자연스럽고 옆에 보는 사람도 아 그렇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공유된 이해 가장 비논리적 형태의 일상 대화도 대화 당사자들끼리는 복잡한 공유 지식을 서로 대화 과정에 투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 사이에서 주말을 지내서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이제 수업 시간에 처음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제 뭐 했냐, 뭐 주말에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주말에 무슨 친구랑 뭐 했고 아니면 집에 갔다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부 인사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주말에 뭐 했어요? 라는 데 대해서 주말이라면 토요일을 묻는 거야? 아니면 일요일을 묻는 거야? 뭐 이렇게 되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거기다 해놓고 토요일 주말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지. 토요일날은 뭐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10시에 뭐 하고 11시에 뭐 하고 뭐 일요일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물어본 친구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유된 이해라는 건 뭐냐면 그거는 주말에 뭐 했냐면 안부 인사니까 뭐저 산이 너무 좋길래 좀 날씨가 너무 좋길래 산에 갔다 왔어. 아니면 친구랑 있었어. 주말에 집에 갔다 왔어. 뭐 이래서 이제 대화가 되면은 저번 주에 집에 갔다 또 집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주말에 뭐 했냐면 뭐 토요일 일요일에 다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 공유된 이해가 맥락이 깨지니까. 그다음 이제 반대로 당신 어제 뭐 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요? 어, 어제 별일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면 뭐 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집에 갔다 왔어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화내는 경우도 있겠지. 이거는 뭐냐면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이 용의자로 잡혀와가지고서 그 시간에 절도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면 뭘 했느냐 이걸 신문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를테면 어제 뭐 했어 이렇게 묻는 얘기는 어제 6시쯤 절도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6시에 대한 알리바이를 얘기해야 되는데 반대로 뭐 아침에 있었던 얘기를 할까 아니면 무슨 엉뚱하게 뭉뚱거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취조하는 형사가 책상을 쾅 치겠지. 그거는 뭐냐면은 어제 뭐 했냐는 대화가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어떤 공유된 이해를 갖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이어질 때 어떤 식으로 대화해야 스무스하게 그 상호작용이 대화가 되느냐. 뭐 이게 이제 그 대화의 이제 맥락에 따라서 공유된 이해가 없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좀 그 거부되느냐. 뭐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게 이제 한두 예를 들어드리면, 이를테면 뭐 have a nice day 아까도 나왔지만 그런 말에 대해서 nice day니까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즐겁게라고 말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물으면 난 그냥 뭐 그 인사를 한 건데 쟤는 왜 그 이런 말을 하나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유된 이유가 있으면 인사니까 인사를 받으면 되겠어. 뭐 have a nice day 있으면 뭐 너도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대화도 한번 보면 영어적인 표현이지만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냐? Out. Where are you going to 너 뭐 할 거냐? Nothing.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엄마하고 이제 자녀들 대화라고 그러면 뭐 일상적으로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냐 뭐겠어요? 어디 가냐 물어보면 나 저 친구 만나러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바깥에 뭐 하러 가냐 이러면 바람 쐬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말하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부드럽지 않게 이어지는 거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뭐 아니야 내일은 내가 뭐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한다는 건 더 이상 대화가 연결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공유된 이해가 없으면 대화가 이어지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례를 하나 보면 구체적으로 상호작용적 반달리즘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인터액션할 반달리즘은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반달리즘 이런 거예요. 원래 반달리즘이란 건 뭐냐면은 훨씬 더 그 약한 민족이 강한 민족, 약한 국가의 성원들이 그 강한 국가의 성원들을 어떻게 혼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문화 파괴 행위를 하는 거 이제 써놨지만 반달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뭐겠어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권력이나 부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좀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정상적으로 못하겠으니까 하여튼 뭐 테러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파괴 행위를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그 반달리즘이라고 그러는 거죠. 특히 이제 문화에 있어서 이제 그런 일이 드러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하고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상호작용에 있어서 반달리즘 뭐냐면 하위의 사람이 보다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일상적인 미산 기반을 깨는 이러한 사례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의 반달리즘 이런 표현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거기 보면 뭐 그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볼게요. 대화의 예를 여기 보면 두 사례인데 하나는 흑인 남성하고 이제 그 백인 젊은 여성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무슨 희약가시 아니면 지나가면 휘바람 불고 뭐 이 비슷한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더릭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나가는 백인 여성한테 끊임없이 말을 걸죠. 근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부드러운 대화, 이어지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자꾸 이렇게 그 채근하듯이 말하니까 위협감을 느끼니까 너무 또 무시하면 무시한다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뭐라고 하면
대화 과정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헤이, 헤이 프리티걸 뭐 이 정도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이제 인사를 받아준다 이런 얘기. 인사를 받아주니까 그때 이제 잘 됐다 싶어서 잘 지내냐, 역벽이 생겼다, 머리핀이 이쁘다, 그러니까 결혼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혼했어 물어보는데도 말 안 하고 지나가면은 작업 걸 수도 있을 테니까 결혼 안 했어도 뭐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나 보다 하고 정말 근데 왜 반지 없냐 뭐 어쩌고 이런다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흑인 남성이 아까 표현대로 하면 좀 지위가 낮은 하위의 남성이 백인 여성한테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를 빙자해서 겁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상호작용의 그러니까 문화 파괴 얘기처럼 상호작용에 있어서 그 백인 여성한테 파괴를 일삼는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시민적 무관심이라고 하는 상호작용도 개인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 행위 같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상대방을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모든 행위는 사회적 행위는 사실은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변에 그 신경을 쓰든가 아니면 다 그걸 고려하는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의 얘가 이제 반응 외침인 거죠. 반응 외침은 그게 response cry 뭐 이렇게 되니까 영어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웁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좀 이제 그게 아이고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 이런 걸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 같이 있을 때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즘 떠도는 얘기로 치면은 썸 타는 사이에 연인 관계가 이제 되기 직전에 남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관계에서 흔히 무슨 라면 먹고 가 뭐 이런 표현을 했다 그런 거지. 근데 라면 먹고 가 아니가 이제 뭐 이까지 바래도 줬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갈래 이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러 방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커피를 끓여줘. 커피를 끓여주는데 잔을 하다가 떨어뜨렸어. 근데 이제 잔을 하나 떨어뜨렸는데 혼자 같은 경우는 뭐 설거지하다 잔을 떨어뜨려도 그냥 깨져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놀라긴 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 잔을 떨어뜨리니까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지 여자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있다 그러면 그 컵을 이제 마련하다가 떨어뜨리면 아이고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웁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도 벌떡 일어나면서 웁스 이렇게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왜 리스폰스 크라이 뭐 이런 과정에서 웁스 아이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느냐 혼자 있을 때는 안 하면서 그 뜻은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아이고 이런 뜻은 뭐냐면 내가 너 뭐 이렇게 귀찮게 그냥 예를 다해서 와서 커피 한 잔 줄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마워서 바래도 줘서 커피 줄라고 그랬던 건데 어떻게 잔이 미끄러져서 실수했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웁스 이렇게 한 거고 또 그 다음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 행위를 받아주면서 웁스한 사람은 알아 너 내가 이 늦은 밤에 와서 귀찮게 뭐 늦은 밤 뭐 하여튼 귀찮게 불어서 주기 싫은 커피를 줘서 그 떨어뜨렸다는 게 아니란 걸 알아. 이런 게 이제 서로 용인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서로 이해되니까 웁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행위 같지만 여기서 말을 이렇게 웁스 한다는 거 자체는 아이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의미가 다 있다. 나 실수 나너 그 커피 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너 실수 아닌 걸 내가 실수로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 실수한 걸 알아. 이런 의사행위, 의미를 서로 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을 잘못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면은 말 실수라는 것도 사실 따져보면 그냥 말 실수는 말 실수로 머물러 수 있지만 말 실수도 사실은 자세히 분석해 프로이드 같은 경우 분석을 해 보면 거기는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머릿속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하는 거다. 무의식적 동기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오가니즘이라고 신체 기관을 얘기해야 되는 오가니즘, 뭐 유기체 뭐 이런 뜻이죠.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머릿속에 야한 생각을 해서 뭐 오가니즘이라 그랬는데 오르가즘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 성적 상상력을 하고 있는 게 들킨 거죠.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나운서가
자기 이제 수필을 쓴 걸 보면 아나운서가 뉴스 들어가기 전에 막 그 얼마 남지 않아서 한 1분, 2분 남았을 때 들어갈 때 목이 좀 이렇게 건조한 것 같아서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물 마시러 가자니까 시간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부스 앞에 그 기다리고 있는데 봤더니까 오렌지 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먹고 들어갈까? 이렇게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걸 먹고 들어갔다면 괜히 차라리 목이 건조한 게 낫지 그걸 먹고 들어갔다는 잘못하면 트름을 하면 이거 저 방송사고일 것 같은데 해가지고서 뭐 고민하다가 뉴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하는 얘기가 요 오르가즘하고 오가니즘처럼 들어가자마자 하는 표현이 12시 정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주스 생각이 나가지고 뭐라 그러죠? 12시 정오 주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주스라고 단순히 말주스한 게 아니라 분석해 봤더니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스를 마시고 싶은 무의식적 동기가 있었는데 그게 뉴스란 말에 주스란 말로 표현됐다.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도 사실은 그냥 실수가 어딨냐?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은 시공간에 있어서 상호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작용이라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다 똑같이 행동하고 의미도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처음에 얘기할 때처럼 이를테면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현대인들한 데는 구분이 된다 했잖아요. 그거 자체는 뭐냐면 시간상으로도 구분이 되고 장소로도 구분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시간 공간이 분리되는 것 자체가 현대인의 삶에서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예전의 농경사회, 대가족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아래 보면 옛날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느낌표하고 쿵족이라 그랬죠. 이제 혀를 끌차는 거, 끌끌 찰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가지고 쿵족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쿵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종족이 이제 있는데 남아프리카에 사는 종족인데 집단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한 3, 40명 정도가. 근데 얘들은 뭐냐면은 자기네끼리만 3, 40명이 집단 생활을 이루고 살아서 나머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인지라고 하는 이방인이라는 그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부족들한테는 그게 해당되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한 천막 안에서 이 사람들이 3, 40명이 집단적으로 사니까 우리는 무슨 요새 아파트 같은 데는 가족끼리라도 무슨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은 그냥 개인 공간이고 심지어 문까지 잠궈버리면 완전 개인 공간이고 뭐 그래서 문을 똑똑 녹하지 않고 들어가면 뭐 프라이버시 침해했다고 아이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문이고 뭐고 없으니까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표면 영역과 이면 영역 자체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면 영역, 이면 영역 얘기를 여태까지 했고 우리가 또 프라이버시도 얘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낯선 사람 집단 간의 분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없는 사회가 있더라 이런 얘기. 쿵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시계가 발명된 게 따지고 보면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많은 그 영향을 주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시계가 표준화돼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그렇게 채택한 거는 1844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계가 발명됐으니까 뭐 9시 몇 분이 1교시, 9시가 1교시, 무슨 10시가 2교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 무슨 이 인터넷 강의도 이를테면 이뤄주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오면 수업 들은 걸로 되고 몇 시가 지나면 지각이고 뭐 이런 표현도 사실 이 시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시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이 지금 시계라고 하는 시간이 발명되고 시계가 발명되고 이런 건 현대인의 삶이 구획화되고 특히 대규모 조직적 삶이 가능하게 되는데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특히 이제 요즘 사회에 있어서는 이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해가지고서 SNS 상으로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전개하고 뭐 이런 사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버 상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버 상의 상호작용은 새로운 상호작용이니까 우리가 이를테면은 예전 같으면은 뭐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해야 될 걸 무슨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으로 충분히 이제 문자로 대화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옛날에는 미국 사람하고 미국에 가 있는 자네들하고 통화하려면 어떡하겠어요. 전화하든가 혹은 뭐 만나러 가서 배를 몇 달 타고 가야 된다든가 편지를 보낸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죠. 지금은 뭐 메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더더욱 뭐 아니면 SNS를 깔아서 실시간으로 대화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서로 화상으로 뭘 한다든가 뭐 이렇게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 새로운 사이버 공간이 등장해서 이제 상호작용이 진전되는 건데 그것 자체는 뭐냐면 이제 그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도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끼리 사이버 상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건 서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터넷에서 무슨 댓글을 달고 이런 행위를 보면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싣고 있는 사람 글을 싣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익명성 때문에 바깥에서 이를테면 오프라인으로 보면 그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아니면 무슨 아까 정체성 얘기를 했지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무슨 그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런 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인지 이런 건 모를 수 있지만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그런 게 전혀 작동하지 않으니까 글을 쓴 것 자체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익명성이. 근데 익명성이 또 다른 부작용으로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익명성 때문에 무슨 그 악플을 단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건 또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은 이제 뭐 그 글을 올려가지고서 평가받는 댓글 정도가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뭐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새로운 상호작용이 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아까 무슨 그 집단 따돌림 아니면 무슨 비난, 혐오 이런 것 자체가 오프라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버 공간상으로 이어져서 이를테면 무슨 자살에 이르게 된 여중생 뭐 사례도 소개하고 있지만 뭐 더 심한 사례로 무슨 성문제가 기록으로 남아서 촬영돼서 기록으로 남아서 그 문제가 된다든가 그러니까 전혀 예전하고 다른 새로운 종류의 이제 범죄, 일탈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석하고 뭐 문제가 되는 건 또 새로이 법제화시키고 뭐 이런 과제가 남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그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이런 예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무슨 주부들이 지금 말고 전화를 자주 하던 시절에 친구랑 통화하면서 1시간 가까이 통화하고 나서 마지막 인사가 그래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 뭐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그것도 이제 간접적인 상호작용이지만 사이버 상에 있는 상호작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만나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표현할 때 프록시미티, 컴펄션 프록시미티니까 책에서는 번역하기를 친밀성의 강요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근접성의 압박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상호작용해서 그 사이버 공간상으로 상호작용, 간접적인 상호작용도 증가했는데 그래도 뭔가 끈끈한 게 있으려면 직접 만나서 얼굴 보면서 얘기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래된 노래지만 장기하 노래를 보면 무슨 지금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지금 당장 만나. 거기도 가사 내용을 보면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여자친구한테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를 진심으로 그 여자친구가 받는지 아니면 누워가지고서 전화기를 핸드폰을 그냥 귀에다만 얹어놓고 응응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 눈을 보면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간접적 상호작용, 사이버 공간을 비롯해서 간접적 상호작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상호작용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에 대한 일정 정도 강박관념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를테면 곰신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 데이트해서 얼굴 부딪히면 그 사람들 사이에 연인의 감정이 오래 갈 건데 자주 안 보니까 멀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자체가 이를테면 우리가 그 근접성의 압박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직접적 대면적 상호작용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